저는 가끔씩 보면 세계 유수한 IB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 유수한 대학 교수들의 무슨 이 세미나 발표, 또 한국의 무슨 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의 TV 나와서의 예측, 이런 게 의미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자, 제가 계속 보면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부터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지금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다가 이제 지금 거둬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가 또 좀 안 좋아지면 이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금리를 높여가고 QE라고 부르는 양적 완화, 돈을 푸는 부분을 이제는 돈을 갖다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다시 들어갈 거다. 그래서 보통 양적 완화의 반대말로 양적 긴축이라고 QT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한 2, 3년 이렇게 QT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호황인 시대가 돈을 풀어서 흥청망청 하던 시대가 끝이 나면서요. 지금 약한 나라들부터 신흥국부터 막 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에서도 경기가 확연하게 꺼져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트럼프가 들어서고 경제가 좋아져서 미국 경제가 사상 최대의 호황이라고 언론사가 제목 달한 게 6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트럼프가 연일 미국 연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해라, 제로금리로 가자, 마이너스 금리 가자고까지 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불과 6개월 전에 미국이 사상 최대의 호황이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또 뭔 이야기냐?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정말 이 세계 경제에서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도 작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인상시키더니 이제 금리를 자꾸 낮추고 있고요. 중국도 지불 준비율을 갖다가 지금 인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더 추가해서 더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자, 채권을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풀려고 지금 유럽도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그래 이렇게 시끄러운데 최근에 이제 발생한 정유시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세계 경제를 더 오일 쇼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가 1배럴당 한 70불 접근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결국은 80불대까지 가지 않겠냐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가 앞다퉈서 지금 돈 풀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도 급속하게 돈을 풀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엔화가 강세인데 이렇게 가서는 일본이 지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통화를 완화해서 엔화 약세로 지금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를 인하한 나라가 브라질 등 세계의 한 30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갑자기 금융위기 직후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잠깐 반짝한 거지, 이게 결국 아편 주사를 끊으니까 금방 또 환자로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환자였는데 이 환자한테 온갖 마취제와 아편 같은 마약을 먹여서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지금 세계 경제가 12년이 되어가도록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미국부터 그걸 부정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방향 상실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세계의 물건을 팔아먹고 살아오던 중국도 이제 중국이 어떻게 유지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국도 그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이 무역 전쟁에서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중국 경제를 갖다가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시진핑이 잘 싸우고 있다 하지만은요. 지구전에서 봤을 때 미국 경제는 지구전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붕괴는 안 되겠지만은 중국 경제는 지금 이제 올해 5%대의 성장으로 나올 겁니다. 공식적으로요. 비공식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3%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같은 나라의 경제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언제 자기 경제에 대해서 정직한 실토를 할 거라고 봅니까? 절대 안 합니다. 어느 날 터져서 망해야 막으려고 막다가 속이고 수치를 속이고 돈을 풀고 뭐 공산당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니까요. 빚도 줄이고 이러다가 어느 날 수습이 안 돼서 공산당이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에 가서 터져버리지 저것이 뭐 항구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돈풀기에 들어갔고 양적 완화에 들어갔고 또 침체의 공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가끔씩 터지는 일들도 세계 경제를 더 위태롭게 하는 일들만 간간히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주체들도 매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위태로운 인물들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또 이란도 그렇고요. 전부 위태위태한 자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내 기업의 매출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서도 마이너스 1.1, 즉 기업의 지금 매출 자체가 줄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드니까 영업이익도 급속하게 이렇게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인 이자 보상비도 절반 수준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보다요. 자, 그런데 문재인은 얼마 전에 소득주도 성장이 잘 돼가고 있고 일자리, 취업 등도 다 좋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27만 원짜리 관제 노인 일자리가 만드는 신기록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60세 이상의 고용률이 43%라는 그 속내를 보면 놀이터, 교통지킴이, 공초죽기 등이다. 그래서 세금을 풀어가지고 27만 원씩 주면서 단기 일자리를 늘려놓고 그걸 전부 일자리 숫자에 집어넣고 있는데 정작 제대로 안정적인 평생 일자리를 가져야 될 30대, 40대는 23개월째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나온 지난달 8월 달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자가요. 8월 기준으로 역사상 최대폭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60세 이상의 고용률이 8월로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대란이 일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정부가 돈 풀어서 만드는 노인 일자리가 이걸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8월보다 39만 2천 명이나 증가한 490만 1,000명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자 수는 1982년 통계를 낸 이후에 제일 높고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2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는 겁니다. 2월 달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풀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했죠. 그래서 이렇게 60세 이상의 고용률이 43%를 기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가만히 따져보니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골목길 담배 공초 줍기, 농촌 비닐 거지 등 초단기 일자리에 노인들을 동원한 겁니다. 이거는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 일이죠. 아무런 일에 효과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매달 10만에서 20만 명대 사이를 오가던 60대 이상 신규 취업자가 이렇게 대폭 늘은 효과가 있고 문재인은 이걸 두고 일자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니 고용률도
작년 동월 대비 1% 이상 올라갔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노인 일자리의 개수가 작년에는 51만 개, 올해는 64만 개, 내년에는 74만 개라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의 70%가 하루에 2-3시간 일하고 월 27만 원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9개월짜리라는 거예요. 1년에 9개월. 자, 그런데 이렇게 노인 쪽에서 그냥 27만 원 받는 걸 일자리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자리고 마치 취업한 것처럼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취업자 정가 평균이 1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30만 4,500명이고 그래서 전체 연령의 정가폭 24만 9,100명보다 훨씬 많지요. 그래서 60세 이상을 빼버리면 신규 취업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30, 40대 핵심 지금 일을 제대로 가져야 될 나이대에서는 2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통계 조작을 위해서 비싼 정부 예산을 풀어가지고 하나만한 일자리,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통계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부분은요. 그야말로 나중에 지금 국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체감 경기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현재 이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의식 등을 갖다가 저해시켰어요. 문재인부터 벌써 국민 앞에 천연덕스럽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요.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 건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글로벌 복합 불황이 지금 닥치고 있다. 역대 경험해보지 못한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지금 경제 낙관론을 펼치고 있고 중국의 리크창 총리조차도 지금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중속 성장하는 것도 지금 어렵다. 당장 올해 한문어로 보육이라고 부르는 바오류 6%대의 경제 성장률이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중국 경제에 지금 우려를 심각하게 토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은 왜 벌어졌겠습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면 둘이 왜 싸워요? 지금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 원인을 중국이라고 진단했고 중국은 미국이 여태까지 우리 싼 건 잘 사서서 떡봐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우리한테 책임 전가한다 그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뭔가 하면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라는 부분이 불러일으킨 산업 공동화, 좋은 일자리 상실, 제조업에서요. 그리고 질 낮은 일자리의 양산. 미국도 경제 통계의 왜곡이죠. 거의 자연 실업률에 가깝게 완벽하게 취업해 있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경제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침체되고 지금 위기다.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까?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해 있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소비 투자가 팽팽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미국의 취업 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따지고 보면 일자리 같지 않은 일자리.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새로 생긴 일자리에 7, 80%가 3만 불 안팎의 일자리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지고는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위험성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세계가 모여서 어디에서 이 사단이 나고 있는가를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토론을 하지 않아요. 왜? 그 토론을 해봤자 답이 안 나올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화가 잘못됐다. 신자유주의가 잘못됐다. 상품 노동 자본의 이동을 금지시키자. 또 이렇게 말을 하다가는 각 나라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로 재미를 본 쪽에서 들고 일어나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은 복잡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중국 탓이다는 게 제일 간단하죠. 미국 탓이다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리고 미국, 중국이 쌈박질을 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왜 한국 경제가 불황이고 침체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과거에 유력한 주력 수출 품목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반도체부터 철강, 석유, 화학, 자동차. 왜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세계 경제의 글로벌 여건이 안 좋아져서 말하는 그렇다. 또 그래서
뭡니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붕괴다. 안 그러면 소비의 붕괴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뭔가 하면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쪽에서 가장 싸게 생산하는 걸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각 나라는 그걸 포기하고 사들이고 그리고 이 자동화 그리고 IT화 그리고 4차 산업 등으로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나라의 경제를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기껏해봐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 이런 소리입니다. 제일 하기 좋은 소리죠. 피케티라고 제2자본론을 쓴 친구는 보니까 12만 유로씩을 뭐 21~22살 됐을 때 나눠주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0% 상속 정려세를 떼자. 그 세계적인 학자가 고작 그걸 의견을 낼 바에 안 내는 게 낫지요. 자, 그래서 세계가 기술의 발전, 4차 산업혁명,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부딪힌 겁니다. 이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는 이제 국가가요, 경제에 임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당장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당이 하는 게 과거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방식으로 돌아가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고, 문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 같은 소리를 하면서 저걸로 그냥 국가 예산만 늘려서 강제 일자리 허접한 거 만들어서 버티려고 합니다. 둘 다 틀렸어요. 결국은 한국 경제는 차례대로 무너질 거예요. 이대로 가면 끝입니다. 적어도요, 한국 안에서조차도 지금 무엇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조업을 전부 살려야 되고요. 지나치게 이렇게 4차 산업이니 뭐가 국민들을 먹이 살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환상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자,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만 기술 발전은요. 그 외에 무분별한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제약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어플 경제도 저는 제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공유 경제입니까? 사기죠. 당장 타다 논란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계 경제에 지금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를 아무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지 않고 헛소리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을 이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